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그럽니다만은 지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생활이나 환경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내다보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는 찾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비전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오늘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의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소위 절벽 시리즈 인구가 멈추고 또 성장이 멈추고 재정이 멈추고 마지막에는 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 세계에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러닝머신 잘 아시죠? 체육관에 가면 흔히 있는 기계입니다만은 이 러닝머신에서는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빨리 걷는다든지 뛴다고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러닝머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대통령 탄핵에서 봤듯이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나라냐라는 그러한 각도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에서 7번째로 이른바 30-50 클럽, 즉 소득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되는 나라를 지칭해서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잘 선도하고 시민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한 이른바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만은 18개의 상임위원회를 거의 독차지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두 갈래로 소위 갈라졌습니다. 이른바 주말이 되면은 한강을 경계로 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 다른 시위가 벌어졌죠. 바로 이러한 그 분열과 갈등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를 4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민주주의, 두 번째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된 형태, 네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형태, 이렇게 4가지의 정치 체제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정당 제도도 있고 또 그에 기반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시민적 권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큰 문제는 대통령 제도 아래에서 재앙적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는 그림자 정부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연성 독재 또는 유사 독재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누군가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 원로학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어째 망하지 않는가 자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 눈앞에 득실만 보고 원시적 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경제 성장이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나빠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높지 않고 또 행복도도 낮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있고 또 자포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의 미래를 걸머질 젊은 세대들이 3포, 5포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 우리의 조국 이 한반도를 소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불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불안을 느끼고 서로 믿질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불통, 불안, 불신, 불만,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특히 빈부, 세대, 이념, 지역, 젠더라는 측면에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갑질 문제, 꼰대 현상, 미투 운동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독립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세대와 젠더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대표 체계로는 이러한 문제를 다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걱정입니다. 즉 정치하는 분들이 부패한 엘리트와 깨끗한 대중으로 서로 갈라서 소위 루소가 얘기하는 볼롱테 제네랄, 소위 다수의 의지에 맞춰서 정치를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서로 SNS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걱정되는 것은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선정과 선동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원주의 아래 게임의 규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을 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소위 중진국들이 항상 마주하는 중진국 트랙을 극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존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현실적인 문제인데, 식량과 에너지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식량 자립도가 쌀을 합쳐도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막대한 소위 외환을 들여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여기서 성공의 역설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형 수술률이 세계에서 1위다. 또 대학 진학률이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동시간은 OECD에서 두 번째로 소위 많고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소위 7%에서 14%가 되는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일본이 24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금년에 19년 만에 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좋은 돌파가 아니죠. 즉 너무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5년간을 뒤돌아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쭉 나라비를 세우면은 중위 연령의 평균치가 중위 연령이 40세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면은 50세 가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소위 고령화와 더불어서 저출산이죠. 소위 0.9명이라는 초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예상컨대 앞으로 8년 후인 2028년부터 5,200만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소위 들어오고 또 필요로 합니다. 즉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 출현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소위 먹고 살려면은 많은 외국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외국인 숫자가 500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바깥에서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세계 경제 2위인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 3위인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왜소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실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위 2%가 안 됩니다. 여기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보시죠. 한국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2%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역시 미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시아가 많은 부분, 특히 중국이 그 중에 있죠. 유럽도 이 정도 차지합니다. 아프리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저희 기억을 해두게 됐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를 이제 같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성장은 상당히 이룬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적 신뢰는 높은데 공적 신뢰가 낮다는 것입니다. 즉 지연, 학연, 혈연 등 이런 연고에 의해서 소위 사회적 자본이 그렇게 좋은 식으로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끼리끼리 지낸다는 것입니다. 결성력은 좋죠. 그러나 이 사회적 자본이 좀 더 너무 넓어져서 좀 더 좋은 사회적 자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을 보면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잘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50개 나라들 중에서 88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간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OECD 국가군에서 보면은 중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2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특히 국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즉 미국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GDP가 떨어지고 있죠. 또 유럽연합도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간신히 유지하고 있죠. 유독 GDP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 보면은 이 소위 올해 정도 기준으로 보면 역시 미국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국도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2030년 앞으로 10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인도가 그 뒤를 바짝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될 때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가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 15위권에 위치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죠. 자, 아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소위 경제 성장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삶의 만족도는 어떠냐? OECD 37개의 나라 중에서 하위권인 28번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찾아보시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이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행복도는 어떠냐? 행복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불행합니다만은 62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민을 가서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민국 쪽을 포기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 50% 이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청년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좀 안정세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분배의 왜곡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2016년까지 지니 개수를 보게 되면은 한 0.3 수준입니다. 지니 개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높을수록 나쁜 것이죠. 0.4 이상이 되면 나쁩니다. 0.3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최근에 들어올수록 우리가 소위 최저임금 인상 또 소득 주 52시간 노동제 등 좀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진위 개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소득을 보면은 0.4를 넘었다는 것이죠. 특히 올 4분기의 진위 개수를 보게 되면은 1인 가구에서도 이렇게 나쁘게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른바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빈곤율을 보면은 이것이 높을수록 나쁜데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 바로 절벽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고 또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고 또 나중에는 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자 보시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즉 20년 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명 중에서 1명은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우리 순수한 토종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국인들은 늘어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넘고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에는 350만 명까지 도달하게 돼 있다. 그래서 2040년 기준으로 보면은 추정치입니다만은 외국인 인구 228명으로 총 인구의 5%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출산이나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80년대에 많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이 당시만 해도 뭐 출산율이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1 이하로 내려갔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보시죠. 소위 1인 가구 비중이 한 지금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50% 과반수를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 현재는 뭐 한 10%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20%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소위 1인 가구 분포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늘어나서 이제 3분의 1 이상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전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인 혼자 생활하는 것을 지속하겠냐 하면은 지속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결혼 생각이 없어서 배우자를 못 찾을 것 같아서 학교 직장이 계속 힘들고 이런 문제들. 즉 결국은 이 혼자 산다는 것이 이 문화적인 소위 행태의 변화이기도 합니다만 직장을 얻기 어렵고 또 결혼을 하기 어렵고 또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키우기가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이 1인 가족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에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은 뭐냐? 지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인구 소멸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0.5 이하면 이제 결국 지역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국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자, 0.5 이하 이 전라남도, 경상북도 위험합니다. 또 전라북도 위험합니다. 강원도도 위험합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얼마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고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남는 것이 부산, 대구, 광주, 시, 대전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소멸 위협에 있는 시, 군, 구가 100곳이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군구의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소위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클립, 절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소위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벽이라는 좀 극화시켜서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인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저 간당간당하죠. 계속 떨어집니다. 특히 15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3년 전인 2016년에 3,700만 절정에 도달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 자,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 든 분들은 많아집니다. 또 저출산에서 젊은 유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소위 이 고령 인구와 유년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멈출 정도가 아니라 줄어들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절벽은 뭐냐? 결국 인구도 어느 정도 늘어야지만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과거의 지속적인 성장, 고도의 지속 성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간당간당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장률이 아마 소위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비교 기준에서 세계의 나라를 보면은 아까 중진국 트래블 얘기했죠. 중진국 트래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 도달한 다음에 소위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되게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넘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소위 30, 50 클럽에 가입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죠. 근데 여기서도 자, 싱가포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이 안 되는 도시국가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주춤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여기 스페인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스페인. 스페인은 소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었다가 몇 년 전에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3만 불을 한참 넘었다가 4만 불 선에 도달했다 다 떨어져서 지금 다시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갓 3만 불 넘었죠. 내년에 경제 성장이 지속 안 되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소위 이런 식으로 3만 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멈추고 이러면 국가 재정도 나빠질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은 2000년대들에서 모든 정부들의 소위 정부에 있어서 채무가 조금씩 늘어나왔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이 국민들의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는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르게 소위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250억 달러가 250조 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위 이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는 지금 700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공기관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치면은 1000조를 훨씬 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절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끔찍한 얘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콜만 교수는 몇 해 전에 OECD 나라들 중에서 인구 소멸 국가 제1호가 후보로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즉 장래 인구를 소위 추산해 보니까 2028년에 5,200만 정도의 절정을 이루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2100년에 2,100만, 2300년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이 생산 가능한 젊은 세대 인구들이 20%가 나머지 75%를 부양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라도 정부 재정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세수는 감소하는데 세출은 늘어난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렇게 큰 단위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2300년이 되면은 우리 한민족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 인구 한 2,500만이 있고 북한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입니다. 또 영양실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인구가 공식 통계상으로는 한 800만 명 되고 더 합치면은 소위 중국에 있는 조선족,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유럽에 있는 동포들 다 합치면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한민족이 사라지는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위험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라디오 세대에서 TV, PC, 휴대폰
4세대까지 나오고 지금 태블릿에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라디오를 주로 듣고 TV를 본 이런 세대입니다. 제가 1970년대 말 80년 초에 박사학위 논문을 외우겠을 때 이때 PC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소위 프린터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프린터가 어떻게 느린지 박사학위 논문을 소위 출력을 하는데 집에 프린터를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예약을 해가지고 맡겼는데 저녁 때 6시에 틀어놓고 가서 가끔 가서 보죠. 뭐 잘못되나 종이 갖다 끼워주고 다음날 새벽 한 3시쯤 나왔어요. 지금은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도 안 가는 겁니다. 그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모작시대라고 했어요. 50세까지 열심히 이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봉사하면 살려. 지금 3모작 시대입니다. 3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60대까지는 좀 실천하고 60세 이후는 뭡니까? 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월드뱅크는 소위 연령 구분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소위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늘렸어요. 옛날에는 50대가 다 중년인데 75세까지 장년입니다. 장년이에요. 그리고 85세까지가 노년. 그리고 86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서양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이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죠. 50%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앱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좋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역시 유튜브가 가장 선호되고 있고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잘 알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일 텐데 과거 1, 2세대의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관계 기반의 소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지금 3세대 SNS는 뭡니까? 그러한 관계망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더 수집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세대, 2세대 다른 제3세대. 그래서 이 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유튜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저희 흘러가는 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나오게 됐네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포탈을 앞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저리 가라 합니다.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톡도 많이 씁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급격히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소위 그래서 여기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시간 점유율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제가 모두 이런 말씀드렸죠. 과거는 돌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다. 근데 미래는 찾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라. 좀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미래를 창조하고 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꿈도 혼자 꾸면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같이 꾸면 실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개인주의를 선호합니다. 개인주의는 나쁜 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서 자신을 소위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소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소위 그 선배 세대들은 못하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북한에서 하늘에 쏘아있는 ICBM이 아니라 인터넷, 소위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좀 더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거시적인 얘기와 미시적인 얘기, 즉 이 세상이 바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소위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하여튼 GDP 물량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글로벌 지배력은 북미와 유럽보다 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며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중국, 인도, 브라질과 함께 한국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 러시아는 쇠퇴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과 관련있는 남북관계에 되면 2025년경에 남북 통일에 근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게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식량 수요가 대재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일단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흥미로운 건 미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적 자존심보다는 생존의 무게에 더 좌우될 것이다. 이 당시에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얘기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아껴야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에 물 부족으로 농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유럽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더 춥고 건조한 마치 시베리아 날씨처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부자 나라들은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쇄국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실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부에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기껏해야 불란서 정도가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태리, 그리스 다 거부하죠. 이런 문제들. 자, 그러면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잘 이것을 적응하고 앞서가고 있냐 하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상현실과 소위 증강현실이 합쳐지는 혼합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비접촉, 비대면의 생활이 늘어나는데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을 타개해 줄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기술 문명의 소위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인공지능, AI를 보면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AI가 소위 우리 사람들의 윤리적인 감정까지 갈 수 있는 기준까지 가질 수 있느냐.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인간 사회는 굉장히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말은 많은데 뒤떨어져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즉 대한민국은 한 25위 정도, OECD 국가 중에서 한 25위 정도에 해당하고 특히 앞서가는 5나라의 수준에 비하면 준비가 6분의 1 정도에 밖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5개 분야에서 보면 인공지능, 미국이 다 섞어놓은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이죠. 페이스북, 애플.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도 다 미국이 다 섞어놓은 것입니다. 드론에서는 중국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서는 또 일본이 앞서가고 있고, 스위스가 좀 끼고 있고, 프린팅은 또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대부분의 기반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선전된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소위 인접 일본과 중국을 보면 일본은 로봇, 중국 드론에서 앞서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OECD의 소위 여러 나라들과 같이 섞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OECD 평균이 5.9인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얘기를 우리 생활 주변에 좀 더 미시적인 얘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총량 규모에서 소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제일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미국. 약간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도 만만치 않죠. 자, 즉 2050년의 GDP 수준을 보면은 중국, 인도. 중국도 그 위에는 또 인도에 따라잡힌다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도 끼워줬어요. 20위권 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점점 하락할 것이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요새 우리나라의 소위 복지에 대해서도 소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논쟁이 많이 있었죠. 정당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또 개인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기본소득을 보편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는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존의 복지체제 안에 어떻게 잘 도입해서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최근에는 일부 소위 정치인들 또는 내 의해서 소위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좀 살펴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이 소위 경기 도정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을 도입해서 직접 민주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해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철강보다도 쌍화한 그래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을 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곧 우리가 경험할 몇 년 안에 경험할 소위 변화입니다. 상당히 있는 얘기죠. 사물 인터넷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와이파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 없죠. 소위 하늘에 쏘아올린 위성에서 다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합쳐져서 혼합현실이 될 것이고 또 드론이 이제 모든 것을 아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지배한다기보다는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많이 있겠죠. 또 3D 프린팅 분야에서 이게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간이주택은 다 짓고 있죠. 이것이 특히 인간의 신체 기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생명의학 분야에서도 아마 획기적인 소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AI 로봇 분야에서는 소위 돌봄 서비스 같은 것, 특히 고령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아마 AI 로봇가 다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 수소경제 이거는 너무 낙관해서도 안 돼. 수소경제는 우선 희망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공기에서 축적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수소경제에 대해서 소위 제레미 리피킨 같은 학자는 이것이 소위 탄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특히 수소 충전소를 우리 집 근처에 두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터진 바로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도 수소 충전소를 주위에 두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필요는 합니다만 낙관적인 전망은 좀 유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래에서 유망한 기술, 또 직업이 뭐냐. 소위 한국의 키스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선정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보시죠. 이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제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이러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자세히 보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은 뭐냐? 소위 도축원, 정육원, 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원, 또 청원경찰 이런 식입니다. 즉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직업들은 이 소위 AI나 로봇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화로 인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필요한 직업들 보면은 여기 보시죠. 소위 사진작가, 사진사. 이 스튜디오는 아마 더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 소위 여기 가수, 성악가 다 살아. 이것도 뭐냐면 여기 잘 나와 있죠.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 1, 2, 3에는 시계 수리기사, 조립식 주택건설업자, 섬유기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래 유망 직업은 앱 개발자, 임상간호사, 건강서비스 관리자, 재무관리사, 시장조사 분석가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우선 원격으로 근무하죠. 원격으로 강의를 하죠. 사실 저도 집에서 요즘 대개 외국 사람들도 회의를 하고 또 강의도 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처음 해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스튜디오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소위 비대면 이 언택트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드는 언택트. 외국에는 오는 말이에요. 비대면 또 비접촉 이런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 이 코로나19의 사회는 뭐냐면 더 개인들이 단절 독립될 것이다. 초개인화가 된다는 거죠.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지만 감성도 나누고 또 행복도 높아지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개인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온라인사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겪을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원격 진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같은 거 굉장히 발달할 것이고 또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아마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화를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번역.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은 전지구화, 지구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세계화로 통칭 그냥 합쳐졌습니다. 근데 세계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통합적인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EU나 나프타나 아세안, 에이펙처럼 이렇게 초국가주의가 대두하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옛날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또 유고도 해체됐잖아요. 캐나다에서도 소위 퀘벡 지방이 독립하려고 하죠. 에스파냐, 스페인에서도 소위 카탈로니아 지방이 독립하려고 하죠. 멕시코에서도 자파 스타 쪽에서 독립하려고 하죠. 이런 인종 종교에서도 갈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화라는 작용이 나오면은 반세계화는 또 반작용이 나온다. 즉 통합과 소위 분화가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계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국제적이라고 한다면서 주권 국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 국가의 바탕에서 몇 나라들 한중일이 힘을 합친다. 이건 다국적이라고 보죠. 근데 트랜스내셔널 그러면 주권 국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이 행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글로벌한 것이다. 이 글로벌한 상황이 되면 뭐냐면 새로운 규칙, 규범이 나타나서 주권국가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입장, 세계화는 멈춰야 된다 라는 입장, 세계화는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여기 잠깐 보면은 세계화는 지구적 문명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니다. 문명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다. 아니다. 뭔가 불확정적이지만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초세계화론자들이 많았죠. 대부분이. 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세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에서는 회의론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론자가 그런 면에서 그 얘기가 양쪽 얘기를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부는 주권국가는 약화가 되겠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보세요. 전부 국가의 생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다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 국가의 귀환이라고 그러죠. 즉 재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론자 얘기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럼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 세계화가 좀 옛날보다는 강도가 줄어들지만 그러나 아마 국가의 역할도 강도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지금까지 시장이 누렸던 소위 기능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또 스마트 파워 얘기 많이 들었죠. 하드 파워는 우리말로는 완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소프트 파워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 스마트 파워는 실력이라고 합친 것이니까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을 하드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화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은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하드 파워를 얘기하는 군사력. 뭐 하드 파워에서 보면 뭐 미국이 압도적이죠. 자, 소프트 파워라는 소위 책을 쓴 하버드의 나이 교수의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자료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소위 한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후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하드 파워가 10위 안에 드는 걸로 돼 있고, 경제력, 군사력에서 소프트 파워도 소위 외교력, 문화력 이런 면에서 한 10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합친 스마트 파워가 중요한 건 지금 다 스마트 시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합친 더 스마트한 파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남북한을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벌써 2배 차이가 나고 모든 면에서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은 북한이 아직도 많죠. 철광석 같은 거는. 특히 철도는 소위 북한이 남한보다는 옛날에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보수를 못하고 개량을 못해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소위 제대로 달리지를 못한다는 얘기, 이 얘기, 불행한 얘기입니다. 남북한의 이 격차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금년에 구글인가요? 이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일본, 중국, 뭐 한국 대단하잖아요. 북한은 평양, 이 원산 해주도 이게 불빛이 안 보여요. 평양, 신의주 정도.
단동, 중국, 심양. 대단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남북회담 5주년 기념으로 평양을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평양에 조금 불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2000년도에 남북회담, 소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남북회담, 최초의 남북회담에 수행을 했던 사람들 얘기하면 평양 시내가 깜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북회담에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양이 그래도 불빛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도 이렇습니다. 참 여기서 격차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남북이 좀 교류와 협력을 해라. 통일은 말하면 얘기지만 교류와 협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연구해 본 거에 의하면은 만약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또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은 대한민국이 2050년도 앞으로 30년 후에 1인당 GNP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했죠.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만약에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한다면 30년 내에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오히려 10,000불 이하로 떨어지는 1994년에 순이 될 것이다. 이런 소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위상을 보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 넘어가는데 소요된 시간을 보게 되면 호주가 15년, 오스트레일리아가 4년, 일본이 4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2만 불에서 3만 불에 도달하는데 소위 독일이 15년, 일본이 4년, 스웨덴이 16년, 스위스가 4년 걸렸습니다. 즉 1만 불에서 2만 불로 올라가는데 보통 4년에서 15년 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건너뛰는데 4년에서 1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일본이 8년, 스위스가 12년, 아일랜드가 10년, 영국이 15년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해서 2007년에 2만 불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다시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010년에 다시 2만 불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만 불을 돌파한 것이죠. 그래서 1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16년. 또 2만 불에서 3년, 3만 불 전에 12년 걸렸습니다. 합쳐서 28년.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근데 이렇듯이 경제 성장 하나만 가지고 볼 때 어떻게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까? 제도, 이런 법치주의라든지 부정부패가 없어야 된다든지 관료의 질이 높아야 되는 제도, 또 사회, 경제, 복지, 통상정책 같은 것, 또 인적, 물적 자본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 이런 것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을 비교해 보면 자본 분야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약하다. 특히 제도 분야하고 문화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제도와 신뢰의 문화 바탕에서 포용적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구별해 본 겁니다. 즉 국민의 숫자가 인구 규모가 5천만이 안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다. 또 인구 규모가 5천만에서 1억에 해당하면서 소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소위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 규모가 1억이 넘는 나라를.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강소국, 강중국, 강대국. 우리나라는 어디에 낄까요? 여기 끼죠. 이제는 끼었죠. 3만 불이 넘었어요. 여기 강중국에 낍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지역 강국들입니다. 그렇죠? 강중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Advanced Middle Power라고 합니다만 내수와 수출 산업을 동시에 육성합니다. 또 주력뿐만 아니라 비주력 산업도 신경을 씁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ICT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특히 이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 보면 중견기업,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이 강소기업을 굉장히 육성합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중견 강소기업이 경제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심입니다만은 그래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소위 연령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중국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되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동반관계를 통해서 공유와 연대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크게 보는 두 가지 모형, 주주들 중심이냐, 즉 주주와 소위 이 구성원들이 중요하냐, 아니다. 주주와 소위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은행, 시민단체, 공동체, 지역주민 이런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나 소위 불란서 같은 나라는 노사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윤이 공유됩니다. 또 생태 친화죠,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점에서는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소국주의와 대국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봤죠? 또 우리 유명한 작가께서 쓴 소설도 봤죠? 여기 보면은 최명길과 소위 김상환 두 분이 하나는 청나라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살려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싸워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결국은 삼전도의 비극이 이루어진 것이죠. 청나라의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지 우리는 과거부터 소국주의와 대국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인식하고 사대를 지향한 측면도 있고 또 대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것을 좀 잘 섞어서 우리는 강중국으로 가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근데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나 스웨덴에는 나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죠. 이분이 1940년대 중반에 스웨덴 민족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복지제도를 도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크시스트는 반대했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체제를 바꾸자. 또 보수주의자들 뭐냐? 복지하면은 국가적인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고 나가서 결국 스웨덴의 인구가 450만 정도인데 지금 1000만 가까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분이 쓴 글이 바로 민족이 없어지고 스웨덴 민족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도 한민족이 없어지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과감히 증가하는데 소위 꼼수 증세를 하지 말고 몰래 세금을 늘리지 말고 물론 증세는 어느 정권이나 부담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도 소위 부가가치세를 들였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국민의 소위 토론에 맡겨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 개세주의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소위 근로자의 45% 정도가 세금을 안 냅니다. 10원이라도 내자 이거야. 국민 개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맞춤형 복지로 가고 즉 복지를 좀 공론화시켜 조금 국민 개세주의 아래 조금씩 늘어가면서 소위 세금 부담을 좀 올리면서 복지 국가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보시죠, 한국 굉장히 낮죠. 한 10%도 안 되는데 지금 좀 10%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서 보면은 북구형, 대륙형, 남유럽형, 영미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소위 동선을 한번 여기다 그려본 거. 자, 소위 영미형은 미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카나다. 그 다음에 남미형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유럽형은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란, 프랑스 이런 나라. 그다음에 북구형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소위 이 세금 부담이 좀 자꾸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뭐 굉장히 세금 부담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복지 지출은 아직도 적죠. 근데 우리도 천천히 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자칫하면은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위 방만하게 복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소위 미래를 설계해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